그럼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상속 증여하면 우리는 세금을 또 걷거든요. 네. 근데 저기 200만 불 주택을 상속하는 데는 또 상속세 따로 안 내나요? 상속세에 대한 부분은 네. 있죠. 우리가 소득세가 있고 상속세가 있는데 예. 이 상속세는 미국에서는 이 평생에 걸쳐서 증여 상속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과세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금액의 예. 그 기준가액이 대단히 높아요. 한 대략 어느 정도 돼요? 대략 지금 1,400만 불. 아, 그럼 200만 불 이니까. 따위로는 상관이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야. 이게 가치가 계속 높아진 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예. 상속세에 대한 부담 당연히 뭐 행복한 고민이긴 한데 예. 실제로는 뭐 1,400만 불이니까 예. 이게 부부를 따지면 한 가족을 따졌을 때 한 제너레이션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가는 거는 곱하기 2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렇죠. 양쪽 다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뭐 400억 한국 돈으로 그렇죠. 이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 실제 상속세 부담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경우들이 없으나 만약 그게 해당이 된다라고 해도 거기에 또 따르는 여러 플래닝 방안들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상속인데 네. 상속이 아니라 증여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증여의 경우는 안 돼요. 증여는 안 증여를 되고. 하면 이 안 된다는 것은 이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표현할 때 네네. 아까 홍길동 씨가 200만 불이 올랐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득세 관점에서의 원가는 지금 10만 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내가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자식의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한 원가는 10만 불이 돼버려요. 아. 그러니 상속할 때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러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오늘의 수준은 사실 아니긴 한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요. 이거를 팔지 않고 빌려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 내 자산을 가지고 담보로 이제 돈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홍길동 씨는 계속해서 뭐 추가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크루즈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소비를 하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금융 비용보다 이 부동산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건 또한 더 높을 거다라고 예상하니 그런 방식으로 하면 현금 흐름도 해결하고 필요시 그러네. 그리고 상속세는 네트 베이스잖아요. 네, 네트 베이스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담보로 부채를 일으킨다고 하면 실제 상속세 부과 대상 가액은 또 낮아지니까 뭐 여러 가지 방안으로 나온다. 그게 그 책의 내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네. 영역인 거고 거기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활용한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요것도 있고요. 네네. 왜냐하면 결국은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절세를 하고 그걸 상속으로 이어간다라는 그 자체도 시간의 흐름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동산도 포함은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IRA와 같은 이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그런 은퇴 네. 계좌에서의 투자를 활용해서 과세를 미룸으로써 네네. 그 타임 밸류 오브 머니인 거잖아요. 아. 그러한 혜택을 누리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외국 투자자들에 대해서 부담하는 어떤 그 적용되는 세금 네. 제도는 어떤 최종적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종적인 과세 부담에서는 무차별하다. 거의 무차별하다. 또는 뭐 완전 또는 뭐 그렇게 얘기하고 네. 단 어떤 컴플라이언스 어떤 번거로움에 있어서는 추가될 여지는 있다. 아, 번거로움만 있을 뿐이지 차별은 별로 없다.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외국인으로서 네.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1031이다 뭐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스텝법이다 이런 것들 다 누릴 수 있고요. 네. 그런데 물론 좀 이따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건 미국 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한국 법에 있어서까지도 감안한다면 이건 다른 얘기가 될 수는 있겠어요. 네. 그러나 미국 법에 관한 한 이 외국인이라 해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게 있죠. 예컨대 지금 이 홍길동 씨가 100만 불 이 부동산이 됐어요. 10만 불 부동산이 100만 불로 늘어서 이걸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IRS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면 어차피 미국에 이런저런 자산도 있고 법을 지키고 내국인이니까 그래 뭐 그거에 대해서 세금 신고 90만 불에 대해서 세금 신고 잘 하세요. 네. 이게 뭐 1031을 하건 아니면 그냥 세금을 내건 간에 네. 잘 하세요로 끝날 텐데
미국은 이제 거래가 있으면 그 다음 해에 세금 신고해야 되거든요. 양도소득세 한국은 뭐 90일 뭐 이런 거 있죠. 60일. 60일. 그러니까 그 다음 달 그 두 달. 그 그쵸. 다음 달 두 달 내야 돼. 근데 미국은 그 다음 해에 하면 되는데 이건 있죠. 만약에 홍길동 씨가 한국 사람이라면 네. 이 100만 불 음. 매도하고 나서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 본국에서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사람이라고 쳐요.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세금 안 내고 그냥 먹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원천징수를 요구한다. 원천징수. 그 거래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셀러라는 이 홍길동이라는 한국 사람이 한국인일 경우 그 거래에 있어서 추가의 어떤 컴플라이언스 룰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룰이냐면 원천징수를 뭐 15%를 하게 해요. 매도가액에. 예. 그러면 100만 불의 15%니까 굉장히 높잖아요. 이거 양도소득에 대한 것도 아니고 네네. 전체 매도가액이니까. 그러나 이거는 뭐 원천징수라는 게 뭐 다 그렇듯이 미리 납부한 거죠. 기납부세액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쵸. 나중에 정산해서 다 돌려받는 거니까. 환급을 받고. 결국 그 말은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과세 부담, 최종적인 과세 부담에 있어서는 무차별한데 어떤 지켜야 되는 어떤 프로토콜, 컴플라이언스에서는 좀 더 추가되는 부분은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물론 네네. 그 책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어떤 외국인의 미국 어떤 투자 자산, 부동산을 포함한 에서의 투자 구조화 방안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합니다. 그 미국의 한국인으로서 미국의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해서 계속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인드사업을 뭐 10년, 20년. 그러면 영주권이 나올 수도 있나요? 그런 것도 세금을 또 낼 거 아니야, 계속 또. 미국에서는 허용도 하고. 예. 영주권은 그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이유로 나오진 않고요. 그렇진 않고요. 예.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영주권을 받는. 그 중에 투자 이런 그렇죠. 먼저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이라면 투자와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옵션도 당연히 있고요. 뭐 EB, 5비자인가 그런 거 그렇죠,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투자 예. 이민이라는 투자 게 이민. 있으니까 예. 그러면 영주권을 받는 거고요. 예. 그러니 그 투자는 대신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투자 대상이 되는 부동산, 어떤 회사, 지분에 그냥 무작정 얼마를 투자했다라고 해서 그 금액이 많으면 그래 영주권 줄게 이런 건 아니고 뭐 미국의 USCIS라고 하는 이민국이 있죠. 그쵸. 거기서 관할하는 지정 EB5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또 여러 또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그 원래 그 투자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배경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네. 내가 외국인인 내가 홍길동 씨가 야 내가 미국에 이만큼이나 돈을 투자해서 네. 미국에 경영 활동, 경제 활동을 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어떤 수익을 내므로써 미국 경제에 이바지할 테니 나에게 영주권을 주세요. 네. 라고 하는 게 배경이란 말이죠. 막 말이 되죠. 그렇죠. 뭐 미국 입장에서는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원래는 뭐 50만 불, 지금은 뭐 80만 불인데 외국인 입장에서 10억을 투자해서 네. 그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2년 동안 이 아주 수익을 내는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만들고 또 그 비즈니스를 통해 미국의 고용을 10명 이상 창출하고 그렇지. 예. 한다라는 게 예. 참 이게 너무 동화 속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다 보니 이 미국의 그 USCIS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느냐 간접 투자를 만든 거예요. 간접 투자 방식으로 네. 미국에도 주로 이제 부동산 개발사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투자 받고자 하는 회사는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당연히 많겠죠. 공공개발하고 SOC 뭐 이런 것도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까지 포함하면 더더욱. 그러면 이제 정부의 입장이 있고 미국의 그런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있고 또 외국의 투자자들이 있는데 자 외국의 투자자들이 그러한 자격을 갖춘 미국 내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그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80만 불 그에 대한 대가로서 내가 원래 직접 투자를 했을 때 충족했어야 되는 그런 조건들 내가 2년 동안 고용도 10명 만들고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할게요라는 거를 네. 얘네들이 대신 충족하게 해준다 그러면 네. 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내가 투자 이민 나는 영주권 받으려고 원래는 하려는 건데 그렇죠. 굳이 비즈니스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개발사 입장 그 영주권 받을 수 있고 개발사 입장에서는 와 이런 게 어딨어. 사실 내가 금융기관 돈 빌리려고 하면 그 언더라이팅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렇게 시어머니 많은데 네.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사실은 뭐 이지머니잖아요. 이지머니죠. 예. 그러니 그것도 좋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외국인 투자를 예. 그 이제 심사를 할 때 그 투자 금액이 깨끗하고 아주 안전한 돈이다라는 네. 것도 다 검사하거든요. 그렇겠죠. 그것만 검사한다면 아니 미국의 자격을 갖춘 그런 회사들이 투자금을 받게 해주는데 그렇죠. 국가 이익에 부합하잖아요.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나온 게 EB5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저희도 결국은 한국에서는 이제 투자자들이라면 네.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안정적인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피투자 법인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어레인지 해주는 그 시장이 EB5 그 투자 이민 뭐 여러 어떤 이민 컨설턴트들 회사들이 하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미국 꿈꾸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방법들도 있다는 걸 좀 슬쩍 알려드렸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적용되는 차별은 없고 조금 장벽이 있고 불편할 뿐이다. 뭐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리빙, 그러니까 리빙 트러스트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일단 용어부터 좀 설명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예. 신탁이죠, 뭐 신탁. 네네. 그럼 신탁은 어색하지 않냐? 신탁도 어색해요. 네. 신탁 맡겼다 뭐 이런 네. 건데 뭐 자산을 맡기고 네. 자산을 맡아주고 하는 사람들 간의 사적인 계약이다라고 네. 표현하는데 그것도 여전히 어렵고 그러니 그냥 페이퍼 컴퍼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90%는 맞는 말이에요. 그 대신에 이제 목적이 내가 설립자로서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렇죠. 그로 하여금 최종적으로는 이걸 수혜자 베네피셔리라고 하는데 네. 그 베네피셔리를 위해 이 트러스티가 네. 맡아준 사람이 잘 굴려서 운영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3자 간의 계약이에요. 네. 이게 트러스트를 말하고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건 지금 딴 얘기지만 네. 한국에도 신탁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또 얘기를 듣다 보면 조금 이 원래 신탁이 갖는 지금 말씀드린 이 의미에서 다소 변질이 된 것 같아요. 아니, 변질이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변형이 된 것 같은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러스트는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인데 내가 설립자로서 트러스티인 수탁자를 고용해서 내 재산 옮겨놓으니 잘 관리해서 베네피셔리에게 잘 주세요. 네. 라는 그 구조인데 한국에서는 네. 이런 수탁자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대체로 금융기관들이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여러 금융기관들에서 마치 이런 신탁을 금융 상품의 하나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나쁜 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그게 완전히 주류 내지는 거의 유일하다 보니 신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어떤 금융 투자 상품의 하나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근원은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네네. 그렇죠. 그게 수탁자가 은행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트러스트에서 리빙 트러스트를 미국에서는 많이 말을 해요. 네네. 이건 뭐냐면 내 자산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식인 건데 네네. 이걸 그럼 왜 하느냐가 되겠죠. 예. 왜 하느냐는 한국도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미국은 내 재산을 잘 운영하다가 잘 쓰다가 변고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는 그때 내가 가진 이 자산이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잘 전달되기를 원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네. 내 자산의 규모가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 이게 뭐 대단한 규모냐 아니에요. 집 한 채만 있으면 다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부가 또는 정부가 아니죠. 법원이 이 나의 의사가 돌아가신 분의 의사가 정말 그 의사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유언 검증 절차라고 부르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자산을 상속해 주는 데 있어서 네. 이 법원의 관할 하에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 기간 동안에 자산도 동결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리빙 트러스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명목상 소유권만 옮겨 놓으면 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프로베이트 이 유언 검증 절차를 다 우회할 수 있거든요. 피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이런 배경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사람들,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 뭐 네. 미국 내 거주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 또는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조차도 트러스트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이후에 그런 어떤 난처한 상황들을 피하게 하는 첫 번째 어떤 단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 예컨대 이런 거예요. 예. 부동산을 소유했어요. 그럼 네. 한국에서도 당연히 부동산 등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도 등기가 있어요. 이걸 디드라고 부르는데 어. 디드가 각 그 자산이 부동산 자산이 위치한 카운티 정부에 네. 등록이 되어 있어요. 리코딩이 되어 있어요. 네네네.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셔서 그래서 그분의 뭐 자녀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네. 이 디드 이제 옮겨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 법원 명령 받아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제 가서 받아오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프로베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 이거는 투자자가 미국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누가 됐건 그러한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변고가 생기면 이걸 넘기는 과정에서 프로베이트가 발생하는 거고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외국인이 만약에 해당 뭐 캘리포니아 부동산, 하와이 부동산, 뭐 뉴욕 부동산 샀어요. 네네. 근데 그걸 개인 명의로 샀다고 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외국인들의 경우에 이 트러스트를 이 외국인 트러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의 경우도 이 뭐 foreign grantor trust라고 하는 그런 트러스트의 형태로 이 부동산 투자를 진행할 때 첫 단추를 채운다라고 하죠. 아.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